제가 이제 요새 열심히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2달 전에 몸이 한번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 관리를 좀 하느라고 그냥 한 김에 다이어트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뭐 이것저것 유산소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이제 2달 전에 했었어요. 2달 전에 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좀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만 좀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좀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몸에 뭐 아무런 변화도 없긴 한데 뭐 어쨌건 간에 뭐 꾸준히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2주 정도 전에 제 사촌 동생이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를.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인데 사촌 동생인데 얘가 직업이 뭐냐면 헬스장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몸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제가 몸을 팔뚝을 볼 때마다 넌 대체 어쩌려고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뭐 어릴 때는 맨날 저한테 맞던 애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개기지도 못해요, 제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튼 어마어마한 몸을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 근데 그 친구한테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웠죠, 마침 집에 놀러 온 김에.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더니 운동이라는 건 물론 뭐 자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운동을 직업 삼아서 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싫을 때가 당연히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싫어도 어쨌든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팁을 주기를 뭘 주냐면, 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해요.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내가 목표하는 수량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어쨌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으면은 그날은 좀 운동을 쉬고 아무래도 다른 뭐 좀 산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한 번씩 우리가 공부할 때도 머리 식히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오늘 공부할 때 이걸 도저히 오늘은 손에 안 잡혀가지고 오늘은 잠깐은 좀 끊고 좀 바람을 쐬야 되겠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래요. 벤치프레스를 도저히 못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면 거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개 하고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오늘은 운동 진짜 더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만하자라는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서 그만하자는 10개 하고 그만하자인 거야, 무조건. 자, 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사람이 1년 내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어 미쳐버릴 것 같은 날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책만 보면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날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아니고 장기전이니까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잠깐 뭐 이렇게 그날 하루는 조금 뭐 머리 식혀야지. 머리 식히는 건 좋은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한 10분, 20분 요 정도만 딱 보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사촌 동생 하는 얘기는 그 10개를 내가 마지막에 하는 동안 갑자기 컨디션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오늘 또 목표하는 것들을 다 채워지는 경우도 의외로 되게 많대. 그러니까 여기서 끊었으면은 그냥 밖에 나갈 건데 10개를 하면서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근육 생기는 느낌 들고 그러니까 또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멈추고 내가 목표한 양을 다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1년 내내 그런 짓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 10개 짜투리가 모여서 그게 또 몇 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도저히 공부 못하겠어. 10분 혹은 뭐 20분 요 정도만 딱 하고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그게 모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10분, 20분 하는 동안 또 갑자기 집중이 잘 돼가지고 또 계속 책상에 앉아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운동이라는 걸 꼭 그 뭐 짐에서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그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죠? 일상생활 하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지 말고 좀 그래서 계단으로 좀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잔소리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책상 앞에서 볼펜과 책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집에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야. 아, 근데 그 자식이 DM과 DL 빼고 나머지 다 OH라고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무원가다라고 할지라도 간접이면 OH인 거야. 재료비다라고 해도 간접이면 OH인 거야. 이런 것들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이렇게 충분히 우리 공부를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30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가로 3번에요. 거기에 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변동원가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엔 고정원가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3번에는 준변동원가, 동그라미 4번에 준고정원가라고 적혀있네. 우리 일단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있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한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요 생산량이 하나였어요. 하나일 때 원가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라는 걸 봤더니 10원만큼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 더 생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20원이 발생하는 거야. 하나 더 생산했더니 30원이 발생하더래요. 하나 더 늘려봤더니 이제는 40원만큼이 발생하더래. 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도 점점 따라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가가 변동해요? 가만히 있어요? 변동하고 있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동원가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변동원가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가로축을 생산량이라고 할 건데 생산량보다 조금 더 큰 말로 뭐가 있을 거냐면 조업도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조업도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일을 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으면 조업도가 높다. 일을 적게 했으면 조업도가 낮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조업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전력 사용량 이런 것도 조업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기계 시간 이런 것들도 조업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큰 말입니다. 어쨌든 일을 많이 했더니 원가라고 하는 놈의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니까 얘가 점점점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변동원가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하나도 일을 안 했어. 그럼 얼마겠어요?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이땐 빵원이 되겠지. 그렇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변동원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생산량이 하나일 때 얘가 얼마였는가라는 걸 봤더니 하나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40원이었었대요. 이렇게. 하나일 때 40원이었는데 두 개를 만들었는데도 똑같이 40원인 거야. 세 개를 만들었는데도 똑같이 40원인 거예요. 네 개를 만들었는데도 똑같이 40원인 뭐 그런 원가가 있다라고 한번 쳐보죠. 자, 이런 원가는 우리가 생산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지금 원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그냥 픽스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정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이렇게. 고정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자, 고정원가라고 부를 거고요. 고정원가도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로축은 당연히 조업도라고 부르면 될 겁니다. 세로축은 뭐라고 할 거냐면 원가의 금액이라고 부를 건데 얘는 조업도가 가로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전혀 상관없이 늘 이 금액인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는 고정원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재료비 배웠어요. 재료비는 변동비겠어요? 고정비겠어요? 재료비는. 치킨 한 마리 만들려면 닭 한 마리 값 들어가겠지? 두 마리 만들려면 두 마리 값 들어갈 거 아니야. 즉 치킨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재료비, 닭값이라는 건 많이 드는 거니까 변동비야, 고정비야? 당연히 변동비가 되겠지. 자, 건물의 임차료래요. 건물의 임차료는 변동비겠어요, 고정비겠어요? 임차료는 보통 고정비겠죠. 그렇죠? 임차료는요. 건물 임차료인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료 치킨 가게라고 하는 건물을 내가 임차했습니다. 집주인한테 1년에 뭐 100원 정도를 주기로 약속을 했대. 근데 치킨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처음에 100마리 만들어서 팔기가 내 계획이었었는데 50마리밖에 못 만들었대. 그렇다고 해서 건물 주인한테 가서 나 50마리밖에 못 튀겼으니까 임차료도 반만 줄게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나가라고 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몇 마리를 생산했느냐 전혀 상관없이 늘 그냥 그 금액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정비라고 한다는 거죠. 간단한 개념이죠. 그렇죠? 자,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한 개 만들었을 때, 두 개 만들었을 때, 세 개, 네 개 만들었을 때 총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근데 한 개당 원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 단위당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에서는 이렇게 골뱅이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단가의 개념은 이렇게 골뱅이를 쓸 거예요. 자, 개당 원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하나일 때 10원인 거니까 뭐 하나일 때 10원인 거죠. 뭐 이거는. 두 개에 20원이니까 하나에는 얼마인가요? 하나에 10원이네.
3개 30원이면 마찬가지로 하나에 10원인 거야. 4개 40원이니까 하나에 10원만큼이네요. 단가로 보니까 분명히 변동비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일정하다는 거지. 자, 우리가 좀 전에 그려봤던 이 그래프는요. 총원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전체 원가 관련된 얘기라면 단가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 물론 뭐 금액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렇죠? 자, 고정원가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우리가 단가의 개념으로 한번 나타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에 40원이니까 당연히 하나에 40원일 겁니다. 두 개에 40원이라면 하나당 얼마라는 거예요? 하나당 20원이다 라는 얘기네. 세 개에 40원이니까 하나당 뭐 한 13.3원 정도 되겠네요. 네 개에 40원이니까 하나당은 1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고정원가인데 단가로 따져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산량이 늘면 점점 줄어들고 있네. 반대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변동해버리고 있는 거야. 고정원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얘네들의 총액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단가는 오히려 막 변한다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단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 흰색으로 써놓은 얘는 우리 총원가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노란색으로 단가를 한번 나타내본다면 얘네가 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물론 뭐 금액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자, 그러면 여러분 일회독을 이미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되실 텐데 우리 나중에 관리회계 들어가면요. CVP 계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챕터를 배우게 될 거거든요. CVP 계산에서요. 이미 배우신 분들은 공식도 좀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튼 우리가 CVP 계산 문제를 풀 때요. 자료를 막 보면요. 변동비, 고정비 막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는 거야. 나누어서 주는데 변동비에 대해서 단가도 주고 총액도 줬어. 고정비에 대해서 단가도 주고 총액도 줬어요. 나는 공식 하나 외우고 있거든요. 공식에다가 써먹어야 되는데 변동비는 단가와 총액 중에서 그럼 뭐를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단가와 총액 중에. 단가와 총액 중에 일정한 거 뭐예요? 단가네. 아니 여러분 식에 넣으려면 일정한 숫자여야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변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일정한 숫자여야 되겠지. 내가 식을 외우고 있어. 뭐 무슨 뭐 A 플러스 B 막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야. 뭐 내가 그냥 식을 마음으로 써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어. 근데 A에 대해서 지금 넣을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야. A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요. 요렇게 생긴 자료도 줬고 이렇게 생긴 자료도 줬어. 만약에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10을 넣을래요? 20을 넣을래요? 30을 넣을래요? 40을 넣을래요? 넣을 게 많아지면 너무 애매해지는 거야.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A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요. 생산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10원인 거야. 이 단가를 넣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겠죠? 변동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일정한 단가라고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식이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고 하는 건데 B를 지금 구하고 싶어. B를 구하고 싶은데 B에 대한 자료로 이렇게 두 줄을 줬다는 거야. 하나는 총액을 줬고 하나는 단가를 줬어요. 뭐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총액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숫자 중에서 뭘 넣으시려고요? 일정한 숫자가 없는데 내 식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즉 나는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총 원가라고 하는 거 픽스되어 있는 거 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비는요. 단가가 일정하고요.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한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일정한 놈이 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관리회계 가면 저 일정한 놈들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문제에서는요. 고정비인데 단가를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럼 우리는 식을 써먹으려면 얼른 걔를 총액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에서는 분명히 변동비인데 그냥 총액으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써먹으려면 얼른 단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나중에 객관식반에서 본격적인 문제 풀이할 때 그런 요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변동비와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일정하고 어떤 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는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들이 다 있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준변동원가라는 말이 적혀 있고 동그라미 4번에서는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준변동원가랑 준고정원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자, 준변동원가가 뭐냐? 말 그대로 변동원가인데 약간 좀 세미인 거야. 그렇죠? 세미 변동원가라는 건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봤을 때 변동원가 어떤 게 변동원가였냐면 이게 변동원가였었거든요. 그렇죠? 자, 의미는 뭐냐면 하나도 생산 안 했으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뭐 간단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핸드폰 요금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핸드폰 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많이 쓰면 많이 내게 되겠죠. 변동비일 거라고. 근데 내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전혀 데이터 하나도 안 썼어. 그래도 돈 좀 내긴 내야 되잖아. 뭐 요금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자, 뭘 내야 될 거냐면은 기본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택시 타고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되겠지만 타고 한 몇 미터 안 가서 그냥 타자마자 내려도 사실은 돈을 좀 내긴 내야 되잖아. 왜냐면 기본료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즉 하나도 안 해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깔고 가는 원가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전혀 생산을 안 했어도 요만큼은 깔고 가는 거니까 조업도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여기만큼의 원가는 그냥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야. 요만큼의 원가를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만큼의 원가는 우리가 무슨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얘는 오히려 고정비 성격이라는 거지. 요 윗부분만이 바로 변동비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이 안에 고정비 성격도 있고 변동비 성격도 있고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 그래프이긴 한데 고정비 성격이 섞인 거라고 해서 준변동원가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겠죠? 그렇죠? 그 다음 반대로 고정원가인데 세미인 거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쟤는 어떻게 되자는 거냐면 고정비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임차료 말씀드렸거든요. 기계를 임차했어. 치킨을 튀기려고. 기계 하나를 임차했는데 임차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정비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정도의 임차료만 나올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계는요. 한계가 있어. 치킨을 100마리까지밖에 못 튀기는 그런 기계예요. 그러면 내가 100마리까지 튀겼다, 100마리까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계 한 대면 충분할 거야. 근데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1마리 이상 튀겨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계 몇 개 필요해?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더 임차하는 순간 임차료는 더블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일이 언제까지 벌어질 거냐면 200마리 튀길 때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그렇죠? 200마리를 넘어가는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즉 이런 구간으로 나뉘어져 봤을 때 이 구간까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원가도 있겠지. 자, 얘도 각 구간별로 보면 안 변하니까 고정 원가가 맞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치 변동원가 같은 모양이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준고정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준변동원가랑 준고정원가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뭐 단가 관련된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준변동원가랑 준고정원가다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32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번이 있는데 안 푸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34페이지로 가볼게요. 34페이지에 가보니까 가로 4번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라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부터는요. 사실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내용들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챕터들이 다 따로 있긴 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처음에 배울 때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의사결정이라는 말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의사결정이라는 말 언제 들었었어요? 우리 관리회계에서 뭐뭐 한다고요? 의사결정 그리고 성과평가 이렇게 두 개 할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관리회계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반가로 1번에 보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첫 번째는 관련 원가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라는 거니까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반가로 2번에는 비관련 원가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당연히 뭐겠어? 의사결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원가. 그걸 우리는 비관련 원가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읽어볼게요. 반가로 1번. 관련 원가. 의사결정 대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미래에 기대되는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원가. 그걸 우리는 관련 원가 이렇게 부른대요. 다시 한번. 의사결정 대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미래의 기대되는 원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냐면 대안별로 다르게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달라야 돼. 대안별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원가예요.
그 다음 35페이지에서 가로 2번, 반가로 2번에 있는 지난 글씨 비관련 원가 이것도 읽어봅시다. 의사결정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로서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원가를 말한대요. 관련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비관련 원가라고 하면 되겠지. 얘도 어디다 체크를 해놓으시냐면 의사결정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래.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좀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정리하면 차이가 나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니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뭘 만나냐면 갈림길을 만나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A라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B라는 길이 있어요. A로 갈까 B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고. 자, 결정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A랑 B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A 길로 가나 B 길로 가나 어쨌든 말벌이 나온대. 말벌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A로 가나 B로 가나 어차피 벌한테 쏘일 거 아니야. 그럼 말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A냐 B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어디로 가도 쏠 거. 말벌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B 관련 원가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근데 A 길로 가면 말벌 하나만 나오는데 B 길로 가면 말벌도 나오고 무슨 뭐 곰도 한 마리 나온대. 그럼 그 곰이라고 하는 건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곰은 고려해야 되겠네. B 길로 안 가고 이제 A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이거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확 드러나 버리는 그런 원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안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련 원가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의사결정을 이미 하셨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냐면은 내가 세무사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했다고.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뭘 고려하셨을 거냐면 내가 세무사를 공부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살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봤겠지. 비교하는데 뭐만 비교했을 거냐면 둘이 차이가 나는 것만 비교했을 거라고요. 세무사가 됐으면 세무사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나중에 세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무사 학원을 다니느라고 내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세무사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없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고려하고 오셨을 거라고. 뭐는 고려 안 했을 거냐면요. 아니 세무사 공부를 안 하나 세무사 공부를 하나 어쨌든 밥값은 평생 드는 거 아니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학원을 다닐까 말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밥 어떡하지?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라는 거야. 밥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비관련 원가겠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관련 원가, 차이가 없는 거는 비관련 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부 한번 해보셨던 분들만 들으세요. 자, 우리 단기 특수 의사결정, 관련 원가 분석 이런 거 배웠습니다. 뭐 배웠냐면 특별 주문 수락해 줄까 말까, 그죠? 아니면 내가 자가 제조할까 아니면 외부 구입할까 뭐 이런 것들 배웠었을 거라고. 자, 이런 것들 배울 때 우리 변동비만 고려하던가요? 고정비만 고려하던가요? 문제에 별다른 가정이 없으면 변동비만 고려했었어요. 변동비만. 고정비는 고려 안 한다고. 왜?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고 싶은 게 특별 주문이 들어온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오더니 니네 거 물건 좋은데 나한테 좀 팔면 안 돼? 라고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주문을 받아줄까 받아주지 말까?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동비라고 하는 건 어때요? 주문을 받아주면 그 주문 때문에 내가 막 만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변동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만들면 만들수록 올라가는 것이 바로 변동비라며. 근데 안 만들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변동비가 그 주문 안 받아줬으면. 즉 내가 주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달라요. 뭐는? 변동비는. 자, 근데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특별 주문 받아줘가지고 얘를 주문해서 그 생산량을 내가 충당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나 어차피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즉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고정비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 고정비는 보지 말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특수 의사결정할 때 변동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고정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을 때만 고려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하신 분들만 좀 알아두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차피 그 해당 챕터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또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관련 원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34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관련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야. 자, 들어보셨단 말이지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기회비용.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된 제안을 제외하고 선택되지 않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의 원가 혹은 이익이래요. 자,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이익, 그걸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하셨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세무사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뭘 쓰고 계시냐면 기회비용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비용을 쓰고 있겠어요? 아니 내가 세무사 공부해야 되겠다 이 결정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어디에 있겠어요? 불금인데 신나게 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으니까 아까운 게 분명히 있거든. 그걸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이거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했겠지. 나는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되는 순간 불금마다 우리 클럽 못 가고 여기 와서 그냥 재미없는 거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어지는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앉아 계시는 거라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는데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관련 원가에 속해요. 이해하셨겠죠? 자,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그렇구나 하시는데 막상 문제에 나오잖아요. 기회비용을 잘 고려 안 하셔. 왜 고려 안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회비용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 만들 때 이거 비용이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리 재무회계 손익계산서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없잖아. 뭐 비용이라고 해봤자 뭐 매출원가, 뭐 판관비, 뭐 무슨 뭐 요양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거나 받겠지.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받겠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에서 인정 안 해줘요. 비용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까운 거야. 마음속으로 아까워 죽겠는 거. 근데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 왜 만든다고요? 아까 전에. 외부에다 공시하려고 만든다며. 아니 근데 외부에다 공시하는데 우리 회사 이러이러하게 손익 나왔는데요. 나 이런 거 되게 아까운 것도 하나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알려줄 필요 없는 거잖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에선 비용으로 안 봐요. 하지만 관리회계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우리 사장님께 모두 보고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느라고 수익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A 프로젝트 하느라고 B 프로젝트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B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놓친 건 요만큼이니까 사장님 참고하세요. 이런 말도 해줄 거 아니야. 관리회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라고요. 이해하셨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안 쳐주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 자료에서 단기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놓고 비용 항목들을 막 깔아주는 거야. 그 비용 항목들 중에 기회비용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도 기회비용 계속 쓴다고 그랬는데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막 나가고 있나요? 전혀 안 그렇잖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지출도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용들은 돈이 나갔든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혀있든지 뭔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하신다고. 근데 기회비용은 돈이 나간 적도 없고 비용으로 잡힌 적도 없다 보니까 다들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관련 원가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35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회피 가능 원가라고 적혀있는데 이 얘기는 관리회계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비관련 원가로 갑시다. 비관련 원가에서도 동그라미 1번 매몰 원가만 좀 볼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회피 불능 원가는 관리회계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읽어볼게요. 과거에 이미 발생이 된 원가래요.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원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다. 뭐 그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무사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처음 했던 그 시점으로 각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나 세무사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거 할까 말까 라고 하는 내 고려사항에 있어서 그날 기준으로 나 근데 어저께 밥 얼마 먹었는데? 이걸 고려하진 않아. 옛날에 이미 쓴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막 길을 쭉 오다가 여기에서 갈림길을 만나갖고 A로 갈까 B로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A랑 B랑 차이가 나면 관련 원가고요. 차이가 안 나고 어차피 어디로 가나 똑같이 나오는 거면 비관련 원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지점까지 오면서 나는 이미 뭐 교통비를 비롯해서 식사비 이런 것들을 막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과거에 써버린 원가니까 A길을 걷더라도 이미 이걸 썼다라는 건 똑같아.
B길을 가더라도 이미 이걸 썼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즉 A로 가나 B로 가나 이미 과거에 이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걔를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관련 원가로 놓고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거니까 메모로 원가 이렇게 한다고. 자, 이래독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배웠었어요? 보통 결합원가 계산에서 배웠었어. 결합원가 계산에서 어떤 이야기 하던가요? 결합원가 계산에서 의사결정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얘를 추가 가공할까 아니면 추가 가공 안 할까? 이거 의사결정한다고요. 추가 가공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합원가는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이거 메모원가니까.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 자꾸만 눈 마주치면 피하시는데 배우셨어요 일단. 자, 메모원가라고 해서 이거 고려 안 한다고. 자, 그다가 다시 또 배웁시다. 자, 메모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관련 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가서 또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가로 5번 자산성에 따른 분류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좀 써놓으시냐면 아마 이게 몇 장이었냐면 8장에 있을 거예요. 8장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요 개념 모르면은 8장 못해요. 그래서 8장을 위해서라도 요 챕터는 요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제가 8장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8장 변동원가 계산에서 배울 거다 그런 말 하나 정도만 조금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8장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개념만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개념만. 여러분 우리 원가를 썼어요. 원가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없고요. 다 돈으로 쓴 거야. 현금을 썼으면 그 현금이라는 걸 지출했으니까 차변에 잡혀요? 대변에 잡혀요? 대변에 잡히겠지. 대변에 우리는 현금 100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우리 부채 갚은 게 아니고요. 뭔가 원가를 쓴 거기 때문에 부채 떨리는 일은 여기 없어. 자본이 떨리는 일도 없어요. 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산이 잡히거나 비용이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자, 만약에 돈을 썼는데 이게 광고비 때린 거야. 그냥 광고비 때린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산 잡아요? 비용 잡아요? 그냥 비용으로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100원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자,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원가가 있는가 하면 뭐도 있냐면요. 현금 100원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현금 100원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거 뭐를 하느라고 돈을 쓴 거냐면 재료를 사오느라고 쓴 거야. 재료를 사오느라고 쓴 거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비용 잡아요? 아니면 자산 잡아요? 이건 자산 잡는 거 아니야. 자산으로 뭐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이 100원 이렇게 잡히겠죠. 그렇죠? 자, 분명히 나는 원가라고 하는 돈을 썼는데 그때 잡히는 건 비용이 잡힐 때도 있고 그냥 재고자산이 잡힐 때도 있거든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제품원가다 혹은 기간원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요. 자, 벌써 이름에서 뉘앙스가 있듯이 만약에 잡혔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재고자산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걔를 제품원가라고 해요. 잡혔을 때 처음부터 그냥 비용으로 바로 떨어버린다 광고선전비처럼 그건 우리가 기간원가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제품원가. 제품원가라고 하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원가라고 하는 놈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놈이 발생했으면 사실 원가니까 우리 생각에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손익계산서로 바로 안 가는 거야.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어디에 가느냐? 재고자산에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막 돈을 써. 돈을 써서 처음에 마이크 재료도 샀고요. 마이크 관련해서 막 인건비도 줬고요. 막 이것저것 막 쓰고 있는 거야. 쓰다가 마이크가 딱 완성이 됐어. 그러면 우리 차변에다 뭘 잡느냐? 돈을 썼다고 해서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마이크 그 자체를 잡는 거라고. 이 마이크는 내가 팔아먹을 거니까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는 것이지 돈을 썼다고 해서 비용으로 잡히지 않아요. 절대로. 처음에 내가 돈을 썼을 당시에는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얘를 마이크라고 그냥 잡는 거라고. 그럼 이거 돈 쓴 거니까 언젠간 손익으로 가야 되거든요. 언제 손익 가는 거야? 팔리면 가겠지. 마이크가 팔리게 되면 얘가 대변으로 반대로 가면서 차변에 매출원가라는 게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갔다가
언제 비로소 손익계산서로 가느냐? 판매가 되면, 팔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매출 원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손익계산서에 가게 됩니다.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제품원가 이렇게 불러요. 제품원가라고 부르고요. 또 비슷한 말로 뭐라고 할 거냐? 이거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는 타이밍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재고자산으로 있을 수 있겠지, 얘는. 아직 안 팔렸다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재고 가능 원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재고자산으로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고 가능 원가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기간 원가라는 것도 있대요. 혹은 기간 비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기간 원가. 기간 원가는 아까 얘기했던 광고비 같은 애들이야. 광고비 같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써봤자 얘가 재고자산으로 있을 일은 없거든요. 쓰면 그냥 팔리고 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가라는 것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곧바로 손익계산서의 광고비 등의 비용으로 가요. 이렇게. 발생하자마자. 한마디로 판매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다이렉트로 손익계산서에 꽂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광고비 같은 애들. 그렇죠? 자, 얘는 재고자산의 시절로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부르느냐? 재고 불능 원가, 재고 불가능 원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재고 가능 원가네, 재고 불능 원가네 이런 말도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교재를 읽어봅시다. 가로 5번 자산성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고요. 발생한 원가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할 수가 있다. 1번 제품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품의 생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해서 재고자산의 형태로 존재해야 된대. 일단 재고자산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언제 매출 원가로 간대요?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라고 하는 형태로 비용화되는 원가, 그런 애들을 제품 원가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뭐라고도 부른대요? 재고 가능 원가 이렇게도 부른대.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기간 원가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기간 원가는 뭐였냐면요. 제품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원가들을 이야기하고요. 발생한 시점에 모두 단기 비용화되는 원가니까 제품 원가처럼 판매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발생했어? 그럼 곧바로 손익계산서 가. 그냥 비용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들. 걔를 바로 우리는 기간 원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즉시 비용 처리되는 원가, 그런 것들을 기간 원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재고 불가능 원가 혹은 뭐 재고 불능 원가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챕터에서 또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챕터 2 원가의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44페이지를 좀 펴놓으시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 와서 챕터 2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시죠.